오늘부터 8회에 걸쳐서 경제학 기초 요약 강의입니다. 지난번 회차에서는 전부 다를 했습니다만 이번 회차부터는 핵심 부분만 요약을 해서 강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부분에 수요 공급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하고 관련된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하고 관련시켜서는 탄력성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이렇게 세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각각 사용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부분을 살펴보시면, 자,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시 말해서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바뀌느냐, 그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더라 해서 P분의 DP, 이게 분모에 보시다시피 앞에가 가격이고요, 뒤에가 수요량이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변화율이 분모에 들어가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의 변화율이 분자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건 달리 보면 D 로그 P분의 D 로그 Q,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줘야 될 거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 여기는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원래 수요의 경우에는 QP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면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앞부분 DP, DQ 이 부분의 변화 방향이 반대로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DP가 양수면 DQ는 음수. 그래서 항상 이 뒷부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위치, 탄력성을 측정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앞부분이 바로 기울기의 역수인데 이 기울기의 역수기 때문에 이게 음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의를 하기도 하고, 외국 교재들을 보면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냥 그대로 정의해서 마이너스 붙어 있는 상태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 놓고 커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니까 정의하기 나름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측정하려고 할 적에는 바로 이 탄력성을 측정하는 이 부분, 여기가 바로 Q분의 P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뒷부분, 이게 탄력성을 측정하는 그 위치를 나타낸다면 이 앞부분이 요게 보시다시피 기울기는 DQ분의 DP인데 앞에가 DP분의 DQ니까 이 기울기의 역수를 앞에다가 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탄력성을 산출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탄력성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딱 0이더라. 그렇다는 의미는 분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 분자가 0이라는 소리예요. 즉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가격이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수요량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수요 곡선이 수직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수직이 되면 탄력성은 0이 되는데 이때 표현을 탄력성이 0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탄력성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라는 소리는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이런, 예를 들어 여기가 10% 올랐는데 수요량이 5%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해서 0하고 1 사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썼을 적에는 탄력성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이런 상태고요. 이런 재화들은 대부분 필수제인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탄력성이 딱 1이 되는 이런 상황을 단위 탄력적이다. 때 함수를 보면 분수 함수해서 직각삼곡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쪽은 의미가 없으니까 경제학에서는 지워버리고 이 부분 분수 함수 혹은 직각삼곡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수요 곡선이 주어지면 대부분 단위 탄력적 이렇게 되고요. 탄력성이 1보다는 크지만 무한대보다는 작은 이런 값을 가질 때를 탄력적. 이건 용어의 정의니까 기억을 해두시라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하고 무한대 사이에 있는 경우 클 때 대부분 사치제입니다. 물론 조심해줘야 될 건 사치제의 정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정의해 놓은 그 사치제들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봤더니만 매우 탄력적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탄력성이 무한대다. 무한대라는 소리는 가격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게서 가격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사실상 수평에 가까운 형태다. 수요 곡선이 수평인 이런 형태를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 정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즉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을 상황을 보자라는 겁니다. 우하향하는 직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에 부호를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뒤쪽에 페이지에 부호를 어떻게 줬나? 이게 왜 없지? 여기 있구나. A, B, C, D. 여기서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세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경우에 이 C점에서 탄력성을 측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왔을 적에 C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dP분의 dQ, Q분의 P 요놈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이때 보세요.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즉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왔다는 것은 가격의 변화분은 BA, AB입니다. AB인데 그만큼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AB가 되고요. 수요량의 변화분은 여기 일찍이 수요량은 0개였는데 이렇게 오니까 수요량이 OE, OE는 AC랑 같죠. 그래서 AC 곱하기 이 점에서 Q, 수요량은 OE 혹은 AC예요. 그래서 분모에 AC가 되고요. 분자에는 OA가 됩니다. OA 이렇게 되네. 그래 놓고 봤더니만 AC가 날아가고 나면 남는 거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AB분의 OA 기하학적으로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AB분의 OA 이렇게 측정이 된다. 근데 요놈은 이게 직선이다 보니까 위에 있는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하고는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이기 때문에 AB분의 OA 이게 분모, 분자 이렇게 되니까 달리 보면 이놈 분의 이놈하고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모, 분자 이렇게 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C점이 만일에 이 수요 곡선이 딱 한복판이라면 분모, 분자 크기가 딱 같으니까 탄력성이 1이 됩니다. 그런데 요게 예를 들어서 이 점이다. 그럼 분모, 분자 이래 되니까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니까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 영역 예를 들어서 이 점이다. 분모, 분자가 분모보다 크니까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 따라서 요 수요 곡선의 딱 한복판, 직선인 수요 곡선이에요. 딱 한복판을 기준으로 이 점의 좌상방 영역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이고 우하방 영역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영역. 딱 한복판 요 중점 부분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두 직선이기는 한데 형태만 보고도 어느 쪽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클까? 그걸 측정을 해내야 된다. 자, 이거 보세요. 완만한 수요 곡선, 가파른 수요 곡선과 완만한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이 가파를 경우에랑 완만할 경우에 방금 보셨다시피 분모, 분자 이렇게 측정해도 되지만 분모, 분자 이렇게 측정해도 이게 모자 공식이라 모자입니다. 머리에 쓰는 모자. 그래서 모자 공식 이렇게도 부르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봐보세요. 이쪽으로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A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B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느 쪽이 큰지 작은지 헷갈려요. 근데 이쪽으로 측정을 하면 분모, 분자이기 때문에 A점에서건 B점에서건 분모, 분자가 같아요.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가 같습니다. 어느 점에서 측정을 하나. 자, 근데 이쪽은 뭐 보세요. 바로 알 수 있는 게 A점에서는요. 분모, 분자입니다. 근데 B점은 이렇게 확장을 하면 여기가 분모, 분자. 분자의 크기는 같죠. 분자의 크기는 같은데 분모의 크기가 B쪽이 훨씬 커요. 그렇다는 소리는 A쪽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고 B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작다. 즉 바깥쪽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할수록 동일한 이 가격 수준에서의 탄력성을 측정했을 적에 바깥쪽에 있는 것의 탄력성이 더 작고 안쪽에 있는 수요 곡선 상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차할 때, 두 곡선이 교차할 때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랑 녹색, 기울기가 완만한 흰색의 경우에 이 완만한 경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 그것도 바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가파를 경우에는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여기서 측정을 하면 분모, 분자 이렇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흰색인 경우에는 분모, 분자. 따라서 이쪽이 더 기울기가 완만하다 보니 이게 상대적으로 분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분자에 비해서. 그에 반해서 분자는 이 파란색이 더 작고 흰색이 더 커요. 분모는 파란색이 더 크고 분자는 흰색이 더 크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방금 모자 공식에 따르면 이 완만한 이 흰색 즉 D1이라는 수요를 가진 기울기가 완만한 수요 곡선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고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건 앞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정의할 적에 dP분의 dQ Q분의 P 이렇게 했는데 요건 같단 말이에요. 요 A점이니까. 요거는 같은데 문제는 요 앞부분이죠. 이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역수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큰 파란색일 경우에는 역수가 작죠. 기울기가 작은 이거 뭐죠? 흰색의 경우에는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게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울기의 역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관련된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방금 앞에서 봤다시피 수요 곡선이 수직인 경우에는 완전 비탄력적,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었고 수평인 경우에는 완전 탄력적,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였습니다. 그런데 분수함수꼴로 나타나 있는 앞에 단위 탄력적인 경우 분수함수꼴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분수함수라 그러면 뭐 이런 겁니다. Q는 P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일반화시켜서 K를 넣어놨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건 3 곱하기 P의 마이너스 1성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탄력성 산출식대로 해보면 이 앞부분이 Q라고 하는 함수를 수요 함수를 P라는 변수로 미분하세요. 즉
이 Q 함수를 P로 미분을 하라는 겁니다. 요거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1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3 P에 마이너스 2성 곱하기 Q분의 P예요. 근데 Q가 이놈이거든. P분의 3분의 P 1분의 P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놈은 마이너스 3 앞에 물론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네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뀝니다. 요 앞에 마이너스 있었고요. 지금 마이너스 1이 내려왔으니 마이너스 3이 된 거니까 이 두 개 합치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플러스 그 다음에 P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분의 P의 제곱입니다. 3분의 P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날리니까 항상 1. 즉 분수함수 꼴로 되어 있는 이런 CD형 수요함수인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면 항상 1이 나온다. 즉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시장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그때는 각 시장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다가 점유율을 곱해주면 된다. 곱해서 가중평균한다. 요거 간혹 한 번씩 저런 데 보면 나옵니다. 공인 회계사 시험 거기에 간혹 나오긴 하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나온다면 시장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고 그 시장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다가 전체 시장에서 그 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의 곱 이런 형식으로 도출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요놈도 의외로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중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릴 거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바로 암기해뒀다가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 미시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논리 구성이 바로 요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 요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모로즈 로빈슨 공식이라고도 하는 내용인데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보면 앞으로 가격을 올렸을 때 총수입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혹은 판매량을 줄였을 적에 총수입이 늘어날지 감소할지 그걸 추론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총수입이라고 하면 PQ죠. PQ. 예를 들어서 균형이 여기다. 그러면 이 가격을 받고 Q 스타계를 팔았으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총수입 TR인 겁니다. 근데 가격을 살짝 내렸어요. 가격을 내리면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때 새로운 TR은 이 부분입니다. 조금 길쭉하게 된 이 부분이죠. 그러면 기존의 TR에서 사라진 부분이 B 부분이고요. 새롭게 편입된 부분이 A 부분입니다. 따라서 B가 크냐 A가 크냐에 따라서 만일에 B가 크다면 총수입은 줄어들 거고요. A보다 B가 크니까. A가 더 크다면 총수입은 늘어나는 걸 거고 두 개가 똑같다면 A랑 B의 면적이 같다면 총수입은 불변 이런 관계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고요. 자, 이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면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탄력성의 정의에서 P분의 dP, Q분의 dQ 요 놈이었는데 이게 1보다 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거 보세요.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이걸 비교했을 때 이게 1보다 크다는 의미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 이런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가격 변화보다도 수요의 변화가 더 크니까 총수입은 가격 변화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수요량이 더 많이 바뀌어버린 가격을 조금 내렸을 적에 이게 대폭 변화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면 총수입은 증가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거고요. 마찬가지로 탄력성이 1이다. 그러면 여기 분자와 부모의 크기가 딱 변화율이 같기 때문에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아서 총수입은 불변, 반대로 0하고 1 사이다. 그렇다는 소리는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더 크니까 총수입은
가격 변화와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성을 갖고 있다. 자, 이놈은 쉽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오라. 오케이. 이걸 수식으로 증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아모로드 로빈슨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첫 부분에 보시면 TR 총 수입은 PQ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자 먼저 Q로 미분을 했다는 것은 판매량을 변화시켰을 적에 총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만일에 판매량을 감소시켰을 적에 총 수입이 줄어들면 이 부호는 양수예요. 근데 판매량을 감소시켰는데 총 수입이 증가한다면 이 부호는 엄수가 됩니다. 이거 아니네. 그 다음에요. 판매량을 증가시켰는데 총 수입이 불변이면 이 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요 부호만을 요 부호를 딱 보면 이놈의 부호를 보면 총 수입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불변일지를 바로 체크해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앞부분에서 결론에 넣어놨던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냐 작으냐 같으냐 1과 같으냐 요거에 따라서 결론 달라지는 거랑 똑같은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DQ분의 DTR이니까 TR이 PQ니까 자, 이놈은 곱함수예요. P 곱하기 Q라는 것은 P 안에도 Q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DQ분의 DP 이렇게 하면 곱함수니까 하고 안 하고 더하기 안 하고 하고 한번 미분을 이거 앞에 걸로 미분하는 겁니다. DQ분의 DP 요거 하고 요거 안 하고 더하기 이제 P를 안 하고 DQ분의 DQ 하고 그래서 하고 안 하고 더하기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하고 이 부분은 1이 돼서 날아가니까 남는 것은 P만 남아요. 그래서 P로 묶어내면 여기에는 1 그 다음 이놈은 분모에다 P를 곱해주면 되죠. DQ분의 DP P분의 Q 요 관계가 도출이 되더라. 요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정의가 마이너스 DP분의 DQ Q분의 P였는데 요 부분이 보니까 분모 분자 뒤집어져 있고요. 요 부분도 분모 분자 뒤집어져 있어요. 따라서 이놈은 마이너스 탄력성 분의 1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다. 요 부분만.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P 곱하기 1 마이너스 탄력성의 역수 이게 바로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수요량의 총 수입의 변화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다. 자, 요 관계를 이제 해석을 할 때 봐보세요. P는 당연히 양수예요. 그죠? P가 엄수일 수는 없어요. 1 마이너스 2P분의 1 이게 만일에 양수 같으면 양수 곱하기 양수에서 이놈은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양수라는 의미는 보세요. 1 2P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양변에 2P를 곱하면 2P가 1보다 클 때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2P 즉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2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거 양수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게 양수기 때문에 이 값 전체 즉 이게 양수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때는 DQ분의 DTR 이게 양수라는 소리입니다. 양수라는 의미는 판매량을 늘리면 총수입이 증가하고 판매량을 줄이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판매량과 총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해됐죠?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우리가 우하향하는 직선인 수요 곡선에서 여기 딱 잡았을 적에 이 구간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이었죠. 그 구간에서는 판매량을 늘리면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판매량을
늘리면 Q를 증가시키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그래서 총수입이 증가해 간다라는 의미고요. 이해되죠? 자, 근데 요 값이 0보다 작으면 이 소리는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입니다.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쪽이죠. 이쪽 영역. 이쪽 영역에서는 반대로 이게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음수가 되니까 양수 곱하기 음수 하니까 이게 전체가 음수가 돼요. 즉 DQ분의 DTR이 음수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판매량을 감소시키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판매량을 감소시키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요. 그리고 여기에 딱 0이 되는 지점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구간. 이때는 이 1개 조건이 충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극대점이 되는 이 부분입니다. 즉 여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해서 수평축이 Q축이니까 각겨 놓고요. 수직축을 총수입축으로 잡으면 총수입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적에는 판매량을 늘리면 총수입이 증가하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판매량을 줄이는 게 총수입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요 수식이 의미하는 바고요. 자, 이번에는 TR의 변화를 수직축으로 P의 변화축으로 해석을 해보자. 마찬가지입니다. DP분의 DTR이 PQ니까 하고 즉 DP분의 DP 곱하기 Q 하고 안 하고 더하기 안 하고 하고 DP분의 DQ 요거 P입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이거 1대서 날아가니까 Q로 묶어내면 1 플러스 Q분의 P DP분의 DQ 오, 요놈은 마이너스 탄력성이네. 따라서 Q 1 마이너스 탄력성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시 앞에 있는 Q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호가 이 전체 부호를 결정을 한다. 즉 1 마이너스 2P가 양수이면 양수라는 소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죠. 이 경우에는 양수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즉 가격을 올리면 이쪽이 총수입축이에요. 이쪽이 가격축으로 잡았어요. 이게 총수입축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이 증가해 나가더라. 근데 반대로 1-2P가 음수,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 이쪽 구간이죠. 이 구간을 P축으로 해석하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이게 음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음수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낮추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즉 가격을 낮추면 총수입이 증가하니까 이런 관계다. 이게 0인 경우가 탄력성이 1인 경우니까 이때는 이 1개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극대가 되는 지점. 따라서 이런 형태로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보세요.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는 가격을 낮출수록 총수입이 증가합니다. 그에 반해서 1보다 작은 이쪽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릴수록 총수입이 늘어나는 이런 관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앞에서 우리 봤던 결론을 수식으로 보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꽤 할 게 많았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의외로 단순하게 나타납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부분 살펴봅니다. 역시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즉 소득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분모에다가 집어넣어라.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분모에,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분자에 이렇게 넣습니다. 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식에서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산출식에는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한다. 따라서 이놈은 달리 보면
D 로그 M분의 D 로그 QD 이렇게도 되더라. 즉 양음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음이라는 소리는 이 정의상 봐보세요. 이 부분은 음수가 될 수가 없죠. 이건 무조건 양수예요. 소득도 양수, 수요량도 양수입니다. 단 DM 소득이 증가했을 적에 이게 양수일 때 수요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재화가 있죠. 내 소득이 늘어났는데 소비량이 줄어드는 재화, 그건 좀 부자가 되면 안 쓰는 재화, 열등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자. 그에 반해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늘어나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상적인 재화다. 정상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양수이기는 한데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의미는요. 소득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은 재화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져도 많이 소비하지 않고 소비량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재화를 필수재라고 하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즉 소득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재화, 그런 재화를 사치재라고 정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앞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에 사치재가 포함이 된다 그랬는데 정의는 소득 탄력성으로 정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우리가 정의상 사치재 이렇게 부른다. 꼭 사치재화가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학은 정의대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개념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이 소득 변화 시에 수요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자, 조심해서 보세요. QP축이에요. QP축. 따라서 축 변수가 아닌 변수의 변화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P랑 Q의 변화는 곡선 상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모든 경제학은 항상 그렇습니다. 곡선 상의 이동인지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인지는 축 변수가 바뀌는 것은 곡선 상의 이동, 축 변수 이외의 변수가 바뀌면 곡선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소득 변화 시에 수요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가 정상재였죠. 그러면 똑같은 가격임에도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이런 재화가 정상재고요.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가 열등재였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했을 적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 즉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평행 이동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열등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고요. 이놈은 아직 우리가 안 했습니다. 대체 탄력성은 아직 안 한 거라서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정상제인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바깥쪽 이동이고 소득 증가 시에요. 감소 시에는 반드시 안쪽이겠죠. 그 다음에 열등제인 경우에는 소득 증가 시에 안쪽 평행 이동, 소득 감소 시에는 바깥쪽 열등제니까 소득 감소 시에는 안쪽 방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놈은 뒤에 나오는 대체 탄력성을 갖고 설명을 하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자, 대체 탄력성 살펴봅니다. 방금 앞에서 보셨다시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그 재화의 성질입니다. 정상제냐 열등제냐, 정상제 안에서도 필수제냐 사치제냐, 그걸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화였다면 교차 탄력성은 서로 다른 두 재화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자, 이 크로스 X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크로스, 여기가 크로스가 교차 탄력성이라는 의미고요. YX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거랑 같은 겁니다. 거꾸로 이 크로스 XY 이렇게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의 가격 변화율을 분모에 넣고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분자에 넣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X의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나타내자. 자, 여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교차 탄력성의 정의랑 적읍니다. 산출식. 자, 만일에 이거 보세요. XJ 가격이 올랐어요. 이때 Y제의 수요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관계에서 보세요. 이 관계에서 이 뒷부분 산출식의 이 부분 요건 무조건 양수예요. 따라서 부호를 정하는 것은 이 앞부분에 dpx분의 dpy qy 혹은 dpy분의 dqx 저놈인데 자, 이게 가격이 올랐을 때 x의 소비량이 늘어났다는 소리는요. dpx분의 dy 이거 보세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거 양수고요. 변화분. 수요량이 늘었으니까 양수예요. 그럼 이 부분이 양수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양수로 나타난다는 소리는 이거 보세요. X의 가격이 오르면 X가 소비량이 줄죠. 그럼 X는 줄었는데 Y가 늘었으니까 X 대신에 Y를 썼다 해서 대체제의 관계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즉 교차 탄력성이 양수가 되면 두 제화는 대체제 관계다. 서로 바꾸어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끼워 넣어서 해석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음수이면 어떻게 될까? 교차 탄력성이 음수라는 소리는 이 뒷부분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음수라는 소리예요. 자, X가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Y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dpx 이거 가격이 상승한 거니까 양수인데요. Y 소비량이 줄었으니까 음수. 양수분의 음수니까 이게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보세요. X의 소비량이 주니까 Y도 같이 줄었네. 즉 두 제화를 함께 사용하는 이런 성질의 제화다. 함께 사용해서니까 보완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음수일 적에가 보완제고요. 양수일 때가 대체제 관계에 있다. 자, 그 다음에 Y의 소비량이 안 바뀌면 즉 dpx분의 dy인데 요놈은 지금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뀌었어. 그럼 교차 탄력성은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소리는 X의 가격 변화 시에 X의 소비량은 줄었지만 Y는 영향을 안 받는다. 즉 두 제화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위에서 소득 탄력성은 제화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 교차 탄력성은 제화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란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합니다만 순 개념과 조 개념으로 나타내는 방법. 근데 이 부분은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조금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쪽에 가서 보통 수요함수랑 보상 수요함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이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이건 뒤쪽에 가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 전에 이 부분을 수요의 교차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이동 바로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방금 보셨다시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양수면 대체제 관계 아니냐, 그죠? 따라서 대체 탄력성이 양수인 경우, 즉 XJ 가격이 지금 이거 XJ라고 치면은요, YJ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X의 소비량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대체제 관계에 있으면 우측 이동입니다. 즉 다른 제화의 가격 상승 시에 대체제의 수요는 증가하게 돼 있더라. 왜냐하면 Y가 올라가면 Y의 소비량은 주니까 대체제 관계면 X의 소비량은 늘어나는 관계니까 X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음수, 보완제 관계 같으면 YJ의 가격이 상승했을 적에 YJ의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그때 X의 소비도 같이 줄어야
두 재화가 보완제 관계이니까 X의 수요가 준다. 안쪽으로 이동. 즉 보완제 관계에 있으면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평행이동. 그 다음에 뭐죠? 대체제 관계에 있으면 바깥쪽으로 평행이동 안 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 자주 틀립니다. 출제는 자주 되는데 많이 틀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라.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자, 교차 탄력성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의 아니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 부분은 의외로 자주 안 나옵니다. 자주 안 나오는데 간혹 나오는 수가 있다. 자, 정의는 똑같습니다.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 봤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앞에다가 마이너스 음수를 붙여서 했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를 안 붙입니다. 왜냐? PQ 평면에서 공급 곡선이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니까 두 변수가 같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올리면 이 점에 있던 것이 가격을 이렇게 올리면 공급량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DQ랑 DP가 같은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항상 양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음수를 붙일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역시 이 앞부분이 기울기의 역수라면 이 뒷부분이 그 탄력성을 측정하는 지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 첫 부분은 정의니까요. 이건 똑같습니다. 앞에랑 완전 비탄력적,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하는 것은 요놈이고요. 단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자, 공급 곡선의 경우에는 수평 수직이 아니고요. 이 원점을 지나느냐, 원점보다 오른쪽에서 공급 곡선의 절편이 나타나느냐, 수직축의 절편이 나타나느냐, 그 관계인데요. 요거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인 경우에는요, 기울기가 가파르건 완만하건 어디에서 측정을 하건 다 가격 탄력성은 아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입니다. 어디에서 측정을 하건 다 탄력성은 1로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대 관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수평축의 절편이 나타나는, 수평축의 공급 곡선의 절편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게 나오고요. 수직축의 공급 곡선의 절편이 나타나는 이런 공급 곡선인 경우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 화살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화살표이자 동시에 이거 부동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했을 적에 제비가 아니면 그 물고기 잡는 날짐승 새들이 물고기를 잡을 적에 어떻게 잠수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쫙 내려가 가지고 물고기 탁 낚아챈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새의 진행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게 부등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측정한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이 점에서 측정한 공급의 가격 탄력성 어디가 크겠습니까? A, B, C 부등호가 이렇게 되니까 맨 바깥쪽이 제일 크고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보세요. D, E, F 부등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는 거고요.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단 이건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수평축의 절편이 나타났으니까 아무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도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1을 향해서 점점 커져가고
안쪽으로 갈수록 0을 향해서 점점 작아져 간다. 반대로 이쪽은 수직축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무조건 탄력성이 1보다 커요. 1보다 큰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져 가는데 아무리 작아도 1보다는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이 수직축 절편을 향해서 올수록 커진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그러면 이 관계를 이용해서 간혹 출제되는 게 이런 겁니다. 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점 잡을까요? A점, B점, C점, D점, E점, A, B, C, D, E 이렇게 해놔놓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E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A입니다. 그 다음에 D랑 B는 같고요. C가 제일 작습니다.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E,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D랑 B는 같고요. 그 다음에 C가 제일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 중에서 골라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간단하게 봅니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놈도 출제는 자주 됩니다. 앞에서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립니다.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격 규제, 즉 수량 규제냐 가격 규제냐 할 적에 그 가격 규제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다. 자, 가격 규제의 효과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은 자,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저가격제랑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는 가격 하한제, 최고가격제는 가격 상한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정부가 시장 균형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 즉 지나치게 높다. 아파트 가격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 혹은 임금이 지나치게 낮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적에 그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을 하는 이런 정책을 가격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는 최저가격제랑 최고가격제 두 가지가 있댄다 해서 먼저 최저가격제 이걸 한번 살펴보자. 자, 최저가격제의 정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상품의 시장 가격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서 누구를? 공급자를 보호할 목적입니다. 공급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누구를 보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라는 겁니다.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정 수준 이하다. 그러면 공급자 보호하려면 그거보다 높게 줘야지 이라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을 최저가격제 혹은 가격 하한제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가격 하한제가 효과가 있기 위한 조건, 이걸 실효성 조건, 효력이 발생할 조건은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여기서 형성돼서 근데 정부가 봤더니 야, 시간당 임금이 저게 뭐냐, 임금 더 줘라. 따라서 최저임금은 이 균형임금보다 높아야 됩니다. 최저임금인 하한가격 혹은 최저가격이 시장 균형가격보다 반드시 높아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보다 낮게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진다. 그래서 실효성 조건은 반드시 이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는 높아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시장균형임금에서 W스타에서 L스타 고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최저가격의 실효성 조건으로서 이보다 높게 W바 최저임금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임금보다 낮은 임금은 줄 수는 없어요. 최저임금보다. 근데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노동 공급 곡선이 안 해요. 그리고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함수랑 공급 함수가 일치하는 이 부분이 새로운 균형이 돼요. 그랬더니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고용량은 줄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경제적 효과를 합니다. 즉 가격, 여기서는 임금이죠. 임금은 상승, 대 수요량은 감소, 대신에 공급량은 보세요. 공급량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공급량은 증가. 근데 둘 중에서 작은 쪽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있으니까 요만큼만 고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나는 노동 공급을 했는데 고용이 안 됐어요.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한다. 근데 이 초과 공급, 노동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은 일을 할 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안 됐으니까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비자발적 실업. 노동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을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즉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건데 이 가격 한제, 최저 가격제의 실시로 시장 거래량은 감소. 반드시 감소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공급하려는 상품의 양과 수요하려는 상품의 양 중 작은 쪽. 공급량과 수요량 중에서 작은 쪽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놈의 즉 최저가격제의 사회 후생 효과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여기서 조심해줘야 되는 게요. 이건 재화시장이 아니고 요소시장이다 보니까 노동의 수요자가 기업이에요. 근데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이 노동의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곡선과 가격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소비자잉여라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쓴다면 소비자잉여인데 이걸 달리는 기업의 잉여 혹은 수요자잉여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고요. 생산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동자죠. 즉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산자잉여라면 헷갈리니까 공급자잉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요소시장이다 보니까 생산자랑 소비자가 뒤집어져서 나타나니까 그 용어의 혼란을 굉장히 신경 써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소비자잉여는 원래 이쪽이죠. 가격과 수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A, B, C였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A밖에 안 남아요. B, C가 사라졌다. 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고요. 생산자 잉여, 즉 공급자 잉여는 이 아래쪽이었습니다. D 더하기 E였는데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됐긴 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C가 날아가고 B가 들어왔습니다. B가 들어오고 C가 아니고 E네요. E가 날아갔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변화를 합친 게 사회우생의 변화 아니냐 해서 B 날리고요. 그랬더니 남는 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E. 마이너스 C, 마이너스 E. 이 부분만 순사회우생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자중손실 혹은 초과부담, 사장손실, 사중손실 이름은 다르게 부릅니다만 영어에서 그냥 dead weight loss 해서 DWL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다. 즉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했더니만 어떻게 됐다고요? 사회우생은 CE만큼 감소하더라. 함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이 CE의 크기도 구하세요 하는 게 자주 나오니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경제적 효과, 후생 효과 봤고요. 그 외에 이제 간접적 효과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자, 방금 앞에서 분석했다시피 초과 공급, 즉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고용이 되지만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누군가는 고용이 안 되는, 즉 공급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공급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이 생기면 자원 배분이 엉클어집니다. 이제까지 즉
정부가 개입하기 이전에는 자원 배분은 시장 가격 기구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그 가격 기구의 역할을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 용의 금액, 즉 노동 공급자들이 나는 얼마만 받으면 돼요, 나는 얼마 받을 거예요 했을 적에 낮은 순으로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이제 그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격이 똑같아지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인종, 어차피 똑같은 임금을 준다면 뭐 흑인 사장이면 나 흑인하고 일하고 싶어, 백인 사장이면 나 백인하고 일할래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인종이라든가 친분관계, 즉 혈연, 지연, 학연, 그 외에 선착순이라든가 뭐 닭싸움 이런 걸 통해서 즉 시장 기구의 역할, 가격 기구의 역할과는 무관하게 결정이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공평성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용이 안 된 비자발적 실업, 초과 공급자, 이 사람들은 다른 시장을 찾아가야 돼요. 따라서 다른 시장 가가지고 찾는 탐색 비용, 그리고 찾는다고 바로 찾아지지도 않죠. 대기 비용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 그런데 그 탐색 비용과 대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정부? 아니죠. 기업 아닙니다. 바로 보호 대상자인 노동자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하는 건데, 자, 이런 되면 쉽게 말해서 일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 중에 몇 명만 고르면 되거든요. 그렇다는 의미는 뭐죠? 필요 이상의 자질, 스펙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과잉 품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구인 조건을 필요보다 더 높게 설정을 해서 구직자, 즉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그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낭비적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품질 과잉화의 문제가 생긴다.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재화를 만드는 회사인데 입사 시험에 토익 몇 점 이런 걸 내라. 아니 무슨 국내에서 물건 파는데 토익 점수가 왜 필요해? 국내에서 물건 팔면서 외국인한테만 팔 거예요?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그런 걸 요구하는 이런 게 품질의 과잉화, 즉 스펙을 너무 고사양으로 요구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암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암시장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을 여기다 딱 설정을 했어요. 이 임금 밑으로 주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균형임금이에요. 근데 이게 해고된 사람 중에 일부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 이 가격 안 받아도 됩니다. 이 가격 최소 수치 용의 금액 나 이것만 받아도 되니까 나 좀 채용해 주세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부가 이거 주라 그랬는데 나 이거 받았다고 할게. 나 이것만 받아도 돼. 그럼 이만큼 그 노동자로부터 착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암시장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 고용 수준에서 원래 공급곡선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 임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만큼의 더 적은 돈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암시장이다. 이 암시장 가격은 요 L값 고용수를 원래의 공급곡선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 암시장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요거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뭐죠? 결국 정부가 노동의 공급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했는데 공급자 보호 못한다. 따라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급 균형을 안정화시키지도 못하고 앞에서 후생 분석에서 봤다시피 후생 손실 나타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부작용만 발생시킨다. 즉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 이 분석은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전제 하에서의 분석입니다. 뒤쪽에 가서 우리가 요소시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단은 완전 경쟁 노동시장을 전제로 하면 이렇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제 실시 안 하면 되냐? 야,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을 때 노동자들의 총소득, 개별 노동자들의 소득은 임금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고된 노동자가 있지 않냐.
해고되지 않는 노동자들은 임금이 올라가요. 근데 해고된 노동자는 임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총 보수, 즉 W 곱하기 L, 이거는 어떻게 바뀔까? 노동자들의 총 보수 말하는 겁니다. 자,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을 적에 노동자들의 총소득, 이건 어떻게 바뀌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증가한다면 그나마 위안거리는 되겠죠. 해서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바로 노동 수요 곡선, 수요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은 똑같아요. 기울기. 수요 곡선의 임금 탄력성,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완만한 경우는 큰 거고요. 가파른 경우에는 작은 겁니다. 기울기의 역수에 비례한다 그랬기 때문에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랑 1보다 큰 경우로 나누어서 보자. 자, 보시다시피 원래 W0, L0 해서 이 사각형이 총보수였어요. 근데 탄력성이 큰 경우에 최저임금을 딱 설정을 했더니만 고용이 왕창 줄어버려. 그래서 총보수는 이렇게 W1, L1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새롭게 증가했는데 기존에 있던 보수 중에서 이만큼이 날아갔어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감소한 부분이 증가한 부분보다 더 크니까 총보수는 줄어들겠죠. 즉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노동자들이 총소득은 줄어든다. 오케이? 그에 반해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작은 노동 수요 함수의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에는 원래 있던 이 총보수 여기에서 새로운 총보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새롭게 증가한 부분이고요. 요게 날아간 부분, 감소한 부분이에요. 감소한 부분보다 증가한 부분이 크니까 노동자들이 총보수는 클 거다. 즉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는 총보수 감소,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총수요가 증가. 즉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에 의해서 총소득의 변화가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라.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최저가격제 말고요. 최고가격제 혹은 가격 상한제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최고가격제 혹은 가격 상한제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러면 저걸 누가 살 수 있나? 저 돈 내고. 그래서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앞에는 공급자였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혹은 이자율 상한제 혹은 전월세 상한제. 근데 전월세 상한제는 우리나라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게 전형적인 가격 상한제 혹은 최고 가격제에 해당한다. 물론 앞에서랑 똑같이 최저 가격제의 실효성 조건 이게 너무 높다. 그러니까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만이 효과가 있게 됩니다. 경제적 효과 똑같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낮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수요함수, 이 가격 이상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요함수 역할을 못해요. 수요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여요. 공급곡선은 그대로고요. 자, 그러면 공급곡선과 수요함수 교차 이 부분이 바로 새로운 양이 되는 겁니다. 즉 시장 가격은 내려갑니다. 오케이? 근데 수요량은 증가했어요.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보시다시피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하고요. 그래서 거래량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둘 중에 작은 쪽 여기에서 거래량은 감소하더라.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는 공급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수요는 이만큼 있으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더라. 이해됐죠? 자,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수요 측면에서 불공평성이 생겨 나오겠죠. 일단 이게 경제적 효과고요. 자, 이놈의 사회후생효과 앞에랑 똑같이 분석을 해보면 이렇다. 원래 소비자역량 위쪽 A, B, C였는데 이제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C 사라지고 D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C 플러스 D고요.
생산자에게는 이 아래쪽 DEF였네. DEF였는데 이제 F만으로 줄였으니까 D랑 E가 사라졌어요. DE가 사라졌어요. 이걸 샥 다 합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D 날리고 나니까 CE. 요것만큼 순사효생이 줄어드네. 앞에서 봤다시피 자중손실, 사장손실, 사중손실, DWL, 뭐 초과부담 이렇게 부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직접 경제적 효과랑 사회후생 효과였다면 이제 간접적인 효과 요거도 분석을 해보자. 이거 보세요. 방금 보셨다시피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수요 측면의 비효율성이 생긴다. 즉 자원 배분은 수요 측면에서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높은 가격을 시장에 정부가 나서서 제한을 했어. 그러니까 이 지불 용의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앞이랑 똑같이 인종이라든가 친분관계, 선착순 등등으로서 배분이 일어난다. 따라서 불공평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 이거 구입 못한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역시 탐색 비용, 간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대기 비용 이런 게 발생을 하고 실질적인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탐색 비용과 대기 비용은 보호 대상자인 수요자가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가격은 하락을 하지만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격이 하락되어 생산되는 재화의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가격이 이제까지는 이만큼 받았는데 그 이상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낮은 가격에 팔 거 품질도 떨어버리자. 그래서 품질의 과소화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 그것도 초과 수요 있으니까 당연히 팔려나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암시장 가격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이상 받지 마 그러는데 나 이거 무조건 써야 돼. 그러면 나의 이 재화에 대한 지불 용의 금액 나 이 가격에 살 테니까 나 이거 받았다 하고 이건 내고 샀다 할 테니까 이 가격에 놔주세요. 이게 바로 암시장 가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되는데 이 암시장 가격은 규제 이전의 시장 균형 가격보다도 높아요.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더라. 즉 결국 어떻다는 겁니까? 가격 상한제를 가격 상한제 혹은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도 사회후생 줄어들 뿐 수요자 보호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경제학 이론들에서는 항상 뭐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시장 만능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만능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는 가급적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조세 부가 쪽을 살펴보도록 합니다.